네, 안녕하세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대입 전형 및 학교 생활 기록부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28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입 주요 전형의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방향성과 대비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중학교 학생들이라서 사실은 그 강의의 주제의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이 입시에 관한 지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예 백지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나 이렇게 좀 편차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를 하다가 그래도 아마 이제 뭐 첫 아이를 보내시거나 그러면 입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입제도의 변화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의 대입은 이제 2015 교육과정,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고요.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2022 교육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5 교육과정의 입시가 적용이 완성이 됐던 해가 2022년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입시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정시 40%로 모집해라,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학생부 기록의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 중에 대입에 반영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 제도가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2024 대입에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025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 해.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3개 학년 모두가 다 192학점으로 수업을 듣게 됩니다. 192학점이라는 건 3년 동안 이제 수업을 듣는 그 이수 학점 수가 이제 192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학기당 이제 32학점을 듣게 되고요.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34시간 수업을 듣다가 32시간 수업을 듣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일찍 오는 날이 이틀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이 새로운 수능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능은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국어하고 수학에서 필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선택 과목이 있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유형의 수능을 보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진행 과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단위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학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라는 용어는 현재 고3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고2 학생들부터 이제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지금 현재 작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192학점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이제 또 192학점.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 현재 지금 192학점이 되고, 내년에 들어오는 아이들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3개 학년 모두가 192학점.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단계는 이렇게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입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3개 학년 모두가 192학점이라고 되게 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가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입시 체계 속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현재 고1, 2 학생들은
현재 고1 학생까지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입시 체계, 그 다음에 평가 체계, 내신 체계 모든 것이 다 바뀐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고1 자녀분을 두고 계신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1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뭐가 없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재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재수를 했을 때는 수능도 바뀌게 되고요. 내신 체계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거. 교육과정도 바뀌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는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조금 더 배워서 진급을 시키고 졸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이수, 미이수가 돼서 일정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이제 그 과목이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진급도 못하고 졸업도 못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까지는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평가 체계는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갑니다. 그것도 몇 등급으로 나가냐면 9등급으로 나가게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가지 않고 성취도 평가로 A, B, C가 나갑니다. 3단계 A, B, C가 나가죠. 그런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성취도 평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A, B, C, D 5단계 성취도 평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 5등급, 그러니까 5등급제 상대평가가 병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등급도 나가고요. A, B, C, D도 나갑니다. 근데 1, 2, 3, 4, 5는 상대평가이고 A, B, C, D로 나가는 건 성취도평가, 절대평가이죠. 그래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특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 중에서 선택과목 체계 중에 융합선택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분류죠.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그 분류에 해당하는 과목 중에서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은 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A, B, C, D, E만 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건 1학년 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입학 후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8 대입제도 개선안, 우리 중3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될 때 적용이 되는 그 2028 대입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 해소 및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수능은 통합형 수능이고 국어에서는 독서하고 문학을 필수로 하지만 언매하고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를 필수로 하지만 확통하고 미적하고 기하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9과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과학은 8과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탐구 전체로 해서 17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죠. 지금은 말하자면 통합형 수능이지만 모든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언매하고 화작 중에서는 언매가 유리하다, 사탐과 가탐 중에서는 가탐이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도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시험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시험이 되게 쉬워요. 그럼 뭐예요?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리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모두란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이 처음에 초안이 나왔을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 과목에는 등급이 나가지 않고 성취도만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가는 1학년의 공통 과목 성적이 절대평가로 나가는 2, 3학년의 선택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 2, 3학년 때 배우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해야 될 텐데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상대평가인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도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 표현대로 기형적인 내신 구조가 된다는 말.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5등급제로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를 병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목적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내신은 성취도 평가 A, B, C, D 5단계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도 평가가 원칙이긴 한데 성취도 평가는 글자 그대로 성취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신경을 대부분 안 쓰게 되고 저기 병기가 되는 등급, 이 등급에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비율도 등급당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 24%, 32%, 24%,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은 이제 성취도 평가로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 네 번째 논서수령 평가가 확대가 됩니다. 자,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교사를 시작한 처음부터 서수령 평가에 대한 확대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그 제도적으로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해는 조금 더 강하게 실시를 하다가 어느 해는 또 유명무실해지다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논서수령 평가가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교육청에서 압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실시 규모라든가 여부가 좀 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교육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객관식 선다형 시험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시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의 시험을 보는 통합형 과목 체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은 심화수학, 미적분 투하고 기하. 자, 미적분 투하고 기하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 수능은 일단 수학에서는 범위가 좁혀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물론 범위가 줄어들어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는 있겠지만 뭐 교육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면 변별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편한 초안에서는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석사 등급 9등급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은 모두 등급이 나가지 않는 게 초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형적인 내신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2, 3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 뭐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도 A, B, C, D인데 모든 학생들이 A를 맞았다면 사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을 치르는 대학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과목을 석사 등급 5등급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는 A, B, C, D 5단계로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융합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사회하고 과학은 성취도만 표시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5등급제가 되니까 9등급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현재는 지금 뭐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제 3등급은 23%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자, 10%가 1등급이 되면 현재 기준에 어디하고 해당이 되냐면 거의 2등급까지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34%, 누적 34%까지 되면 어디까지 흡수가 되는 거냐면 4등급까지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9등급제일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개선안에서는 1등급의 숫자, 2등급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기분이 좋겠죠. 나 1등급, 나 2등급 숫자가 늘어나니까. 하지만 동점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어렵겠죠. 생각해보세요. 10%가 1등급이면 학생 수가 10만 명이면 10%니까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0만 명 잡으면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만 명이 1등급이면 대학 정원을 고려해 보시면 상위권 대학의 웬만한 학생들은 다 1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등급의 영향력이 줄어들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대입 체계는 조금씩 변화가 될 텐데, 자, 1등급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10%이니까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예전에 9등급 체일 때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인 경우는 말하자면 뭐 5%도 있고 6%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데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로 늘게 되면 1등급이 아닌 2등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아예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등급당 인원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어질 것 같지만, 그 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1등급하고 2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라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등급 꼴등인데 2등급 1등하고 굉장히 천지 차이로, 그래서 그 등급 컷에 걸려서 아래 등급을 받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 입학하신 후에 꼭 윗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뭘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과목의 선택자가 조금 적다면, 수가 적다면 자칫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또는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그랬을 때 그 영향력, 데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나중에 선택 과목도 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서 수련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공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된다라는 지침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연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화된 느낌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입학 후에 좀 뚜껑을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강화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논서 수련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 오히려 선다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할 수 있고,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입에서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수능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치르게 되는 수능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왼쪽에 있는 수능을 보시면 국어는 2과목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수학은 3과목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탐구 쪽에서는 사회는 9과목 중에 하나, 과학은 8과목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가 다 공통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모든 과목을 공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에 미적분 투하고 기하가 시험에서 빠진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과목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죠. 그럼 왼쪽에 있는 과목은 현재 지금 치르게 되는 수능의 세부 과목은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체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범위가 조금 축소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 안에 들어있었는데,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해서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되죠. 물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가지라면 저쪽도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그래서 현재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과 시험 범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어하고 수학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포함되는 과목 수가 3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2학년부터 저 수능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학기당 한 과목씩 편제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수능 공부가 끝나게 되지만, 수능 과목의 교육이 끝나게 되지만, 학기당 2과목을 만약에 개설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2학년 때 이미 수능 과목을 다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그러면 3학년 때 우리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하더라도 그냥 다시 이런 수능 과목에 복습을 시킬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편된 수능시험의 특징을 좀 정리를 드리면 모두가 동일한 유형의 수능시험에 응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화 수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의 시험 범위는 축소가 됐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변별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안에서도 나는 무지하게 어렵게 낼 수 있어 라고 평가원에서 고집한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의 시험 범위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언제 배우는 거죠?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3학년 때 배우는 사회와 과학과 관련된 선택 과목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럼 2학년 때, 3학년 때 아이들이 나는 수능으로 갈 거니까 학교 수업을 안 듣겠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딱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시에서 수능 이외에 학생부가 포함이 된다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능의 형태처럼 수능 100%가 많다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3학년 이전에 모든 수능 시험 과목을 다 학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부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또 3학년 수업 역시 약간 파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다라는 부분. 자꾸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 좀 죄송한데 그렇게 제가 무슨 비판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좀 바랍니다. 특징, 우려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입학한 고1 학생과 내년에 입학할 중3 학생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슷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간 190의 학점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상대평가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수능은 통합형 수능, 선택을 하고 있는 통합형 수능이고요.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은 지금 2022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3년간 192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은 5등급제 상대평가,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융합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 이게 통합형 수능이 아니라 공통수능이라고 명칭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한다는 것 외에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평가체계도 다르고 수능체계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3 학생들은 고1 학생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1 학생들을 보면서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유형에 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입 주요 전형의 특징과 이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시기에 따른 대입 전형을 좀 구분을 해보면 수시, 정시, 추가 이렇게 세 단계.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추가 모집까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추가 모집의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추가 모집까지 가지 말고 수시 또는 정시에 합격을 하기는 바라는 마음이긴 하지만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는 추가 모집까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몇 번 지원을 하느냐? 6번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정시 모집은 3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수시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정시 모집에는 수능, 그 다음에 실기 실적,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는 수능, 학생부, 실기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자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모집 역시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수시는 6회, 그 다음에 정시는 3회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학 알고 계시면 좋겠죠. 나중에 수시 6장 쓰고 또 쓰고 싶으시면 이런 대학들을 쓰시면 됩니다. 특별협회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대학, 그 다음에 산업대나 전문대 이런 데는 수시 6회 지원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럼 어떤 대학들이 있느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사관학교,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같은 그런 과학기술원 여기 해당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최근에 좀 기억하시면 좋은 대학이 뭐냐면 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캔텍 이렇게 부르죠. 에너지공과대학.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요즘에 이름 있는, 실력 있는 배우들이 대부분 다 여기 한예종 출신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는 이런 특수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6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쓰실 수 있어요. 단 우리가 흔히 수시 원서 접수를 언제 하냐면 9월에 보통 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시 6회 또는 정시 3회에 포함이 되지 않는 특별법 설치 대학들은 그보다 접수 시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9월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대는 뭐 잘 모르셔도 되는데 청운대, 호원대 두 대학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133개 전문대학이 수시 6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전형은 4년 예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 예고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월 말이 되면 대입정책, 대입제도의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대입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1학년 8월이 되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역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신경을 쓰시면 되느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 되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 대학은 이런 전형으로 이런 모집 단위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입시의 전반적인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4월 말이 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3학년 5월이 되면 발표되는 수시호강, 그 다음에 9월이 되면 발표되는 정시호강에 큰 변화가 없어야 맞죠. 그런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될 때는 의대 정원이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집 요강이 나올 때는 의대 정원이 거의 5,000명이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의대 증원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위. 이 두 가지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전형 시행계획에서 모집 요강으로 가면서 변화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부디 우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 대입에서는 전형 시행계획 그대로 요강이 돼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또 뒤집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제도가 바뀌고 뭐 대학에서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다라는 게 자꾸 달라진다고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에 최선을 다하고요.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왠지 좀 핑계거리를 찾고 싶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자꾸 바뀌면 난 공부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란 얘기입니다. 쭉 하면 돼요. 쭉 제가 준비하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간혹 이런 아이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다는데 쉽게 출제된다는데 뭐 이런 얘기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든 쉽든 어차피 나는 수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고요. 간혹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던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킬러 문항이 있든 없든 그 킬러 문항의 부재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주요 전형의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또 다시 다 들으실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일반 학생들이 이제 일반 전형으로 치르게 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형이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외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특별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교과 또는 종합 또는 수능 이렇게 되니까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과 전형에서는 죄송합니다. 자,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과 성적이죠. 그 다음에 서류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신경 쓰신다고 하면 무조건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일부 대학에 포함하고 있는 서류평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교과전형에서는 제가 성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성적은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량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전형에서는 1.5등급은 붙고 1.6등급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종합전형에서는 1.5등급이 떨어지고 1.6등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역량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 그러니까 흔히들 비교과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고등학교 입학하신 다음에 비교과보다는 무조건 교과와 관련된 활동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비교과 활동은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대입에서의 활용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과 기반의 여러 가지 활동들, 동아리 활동도, 진로 활동도, 자율 활동도 교과에 기반을 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교과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덜 적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 논술전형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논술전형이니까 논술의 역량이 있죠. 논술.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이 중요한데 위에 교과전형에서 반영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논술 전형은 교과가 좀 부족해도 논술 잘 보면 붙을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이 교과 성적이 부족하지 않다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논술 전형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일부 대학에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면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을 나는 메인 전형, 첫 번째 전형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 자기 논술 실력에 대한 객관화가 조금 어려워요. 수능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인지, 그 다음에 내신평가는 성적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지만 논술은 따로 모의고사라는 게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진단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 1순위 전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논술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내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이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방향성을 정시로 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세트로, 패키지로 하는 게 논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1학년 입학하시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모의 논술이라든가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논술 전형을 한번 이 논술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한번 좀 체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능은 수능 성적, 그 다음에 교과 역량. 지금 현재 올해 2025 대입 기준으로는 서울대하고 고려대학교만 교과를 반영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는 연세대 들어오고 한양대 들어오고 조금 더 들어와요. 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8에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플러스 교과, 수능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대입제도 이제 개편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교과 전형은 이제는 다 1등급이고 다 2등급인데 선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다. 서류평가 더 강화될 거고요. 수능 최저 더 강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교과 성적 중요해질 건데 이제는 과목 이수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계공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물리 과목을 들었느냐, 미적분을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덜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을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 교과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다 1등급이고 다 2등급이면 그 다음에 교과세특이라고 하는 학생부 기록,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그 학생부 기록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도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논술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학생부 평가가 좀 어렵다라고 대학에서 판단을 한다면, 왜 아까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그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없다,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형의 규모를 좀 줄이고 다른 전형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수능을 좀 늘리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학교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다시 재수를 해서 선택해서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한번 보시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만족한 성적에 만족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위권 대학에 갔는데 이 문제는 실수해서 틀렸고, 이 문제는 계산 실수고, 이 문제는 잠깐 졸았나 봐, 뭐 이래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이유로 틀린 문제를 내가 다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 중위권 대학에서 어디로 가요? 의대예요. 나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그만두면 등록금을 못 받죠. 그래서 정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건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대폭은 아니겠지만, 논술 전형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시하는 대학의 수도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 강의 주제가 대입 전형과 학생부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 고등학교 학생부에 대한 부분을 아직 보지 않으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필요한 것이 어디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난 다음에 학생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자, 이렇게 서울대하고 고려대가 아니고요. 여기가 고려대입니다. 자, 서울대하고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그 문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자료에 있으실 테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서울대 쪽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봐요.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럼 나는 5등급이니까 서울대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5등급도 쓸 수는 있죠. 쓰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선발은 쉽지 않죠.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본적인 그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에는 좀 맞춰줘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읽어주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건국대 쪽에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건 뭐냐면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진로 역량, 또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진로 역량보다 넓게 학업 역량을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건국대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위권, 건국대를 포함한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본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를 봤을 때 3년간 고교 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고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잠재력을 발현한 학생을 읽으시고 옆에 있는 자녀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해당이 되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자, 문구는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읽으면 준비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죠.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면접이 포함되는 전형 방식이 있고 면접을 포함하지 않는 전형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역량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갑 학생하고 을 학생하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학생은 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원점수의 평균이 91점이고요. 을 학생은 2등급이 2개가 있어서 등급 평균은 1.25등급인데 원점수 평균은 96.5예요. 자, 그 다음에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갑 학생은 그냥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을 학생은 뭐예요? 되게 풍부해요.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우수할 거냐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일단은 등급은 갑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원점수는 을이 우수해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갑이 우수한가요? 을이 우수한가요? 요거는 이제 평가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저기 있는 2등급이라는 과목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면 사실은 1.25등급이라는 게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1.2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면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과목, 밀접한 과목이 아니라면 을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마련한 거니까 한번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의 기록 항목인데 중학교 학생부도 보셨으니까요. 항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대입에 제공이 되는 거 인적사항이고요. 출결사항 대입에 제공이 되는데 3학년 1학기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 이런 것들은 다 학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입 평가에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자율동아리 반영되지 않고요. 기록은 되지만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외부 봉사활동 역시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과 발달사항,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전부 다 활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독서활동사항은 기록은 되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역시 2학년 때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지만 3학년 기록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수상 경력을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수상을 위해서는 크게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대회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 인증은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8번째 있는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두셔야 돼요. 독서 활동 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책 제목과 저자 이름을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8번 독서활동 상황이라는 란은 대입에 제공을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은 평가에 활용되진 않아요. 그럼 그렇다, 그럼 이제 책 읽을 필요 없겠네, 독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부 기록의 입력 지침에 보면 독서 기록 중에 단순 독후 활동이 아닌 다른 교과 교과 활동 또는 창체 활동과 연계돼서 의미 있게 수행한 독서 기록은 세특 기록이라든가 창체 활동 특기 사항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독서를 하겠죠. 그리고 독서 기록을 남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내 진로와 학업과 관련 있는 독서들은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20권, 30권, 1년에 몇 권 읽어야 돼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권을 하느냐가 먼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어떤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서 발표를 할 거냐. 그러면 그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 나는 이 책을 필수로 읽었고 이 책을 활용해서 탐구 자료를 만들었어 라고 하면 그때 독서 기록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어떤 주제의 수준이라든가 내 전공과의 밀접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또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요거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바로 위에 보면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항목 중에 진로 희망이 1학년 때부터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입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입에 제공이 되는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세특, 창체활동, 종합의견.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내가 학생부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뭐냐면 세특하고 창체활동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합의견도 신경을 쓸 수는 있지만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1년간 여러 기록들을 총합해서 쓰는 거니까 종합의견을 위해서 따로 노력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세특하고 창체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창체활동 중에서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특, 세특, 자율, 진로, 동아리 이렇게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활동을 좀 해주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평가 반영 내용이 축소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정량적인 교과 성적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아까 교과 역량이라고 했는데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렸죠. 1.5등급과 1.7등급이 있는데 교과에서는 1.5등급이 붙지만 종합전형에서는 1.5등급이 반드시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느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물론 이제 지금 중3 학생들부터는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학교, 이 시험, 이 과목의 시험 특징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됐네. 전체적으로 학교 공부를 잘하는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맞았는데 3등급을 맞으면 이제는 안 되죠.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서 3등급이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2등급을 받았는데 기록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2등급을 받았는데 기록을 보니까 되게 탐구 능력이 탁월함 이렇게 선생님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등급을 받았는데 뭐예요? 성실하게 활동함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세특 기록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위 아이는 1등급의 경계선상에 몇 끝, 그 다음에 흔한 표현으로 1등급의 문을 닫고 나온 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2등급의 문을 열고 들어간 아이. 그러면 결국은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은 원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얘기죠. 등급은 차이가 나지만. 근데 그 등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그 등급대로 평가를 해주지만 종합전형에서는 1등급인 아이의 세특 기록을 봤더니 평범한 기록인데 2등급인 아이의 세특 기록을 봤더니 훌륭해요. 그러면 2등급인 아이가 선발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합전형이고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감안하면서도 교과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낮은 등급인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세특이라든가 창체활동의 기록이 되게 중요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특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것이 좋은 세특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죠.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뒤에 계시는 저보다 더 훌륭한 강사분의 강의를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전공 관련 필요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수를 못한다면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수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로를 토대로 해서 학생부 항목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무슨 학과를 갈 건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바뀌지 않도록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겠다 또는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 더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경영학과에 가서는 나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은지, 내가 대학 진학 후에, 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학 이과에 들어와서 나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보고 싶어 라는 것까지 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걸 정하시면 각 과목에서
특히 관련 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내가 무언가 탐구 주제를 잡을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고 그 과목이나 그 전공이나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아이들은 결국은 탐구 주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진로에 대한 완벽한 탐색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그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넓혀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나는 이런 주제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해보고 싶어 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세특이라든가 탐구활동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원하는 전공이 부모님이 했던 전공과 유사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진로가 정해지면 그것에 맞추어서 결국은 뭐예요? 자, 세특은 어떻게 작성하고 동아리는 뭘 선택하고 진로 활동에서는 어떤 걸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셔서 종합전형의 뜻이 있다면 진로에 대한 탐색을 조금 심도 있게 해주셔서 깊이 있는 그 이해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면접 등 다른 전형 요소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제가 빈칸으로 드렸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들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빈칸으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대학마다 용어들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요소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세 가지를 많이 평가를 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럼 학업 역량은 첫 번째가 학업 성취도, 두 번째가 학업 태도, 세 번째가 탐구력이에요. 학업 성취도는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뭐예요? 성적이에요. 성적. 그 다음에 그 성적 중에서는 기본 교과라고 하는 우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성적들이 더 중요하죠. 그럼 다른 교과는 덜 중요하냐? 덜 중요한 건 맞죠. 그런데 국어는, 영어는 3등급, 전부 다 1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이런 과목들은 5등급 이러면은 성실성 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성적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학업 태도 면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그걸 더 심도 있게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서 학생부에 기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탐구력이에요. 자, 여기 학업 역량 중에서 성취도는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보다는 탐구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이 탐구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죠. 뭐냐?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한 경험이에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더 넓은 분야, 더 깊은 분야를 스스로 찾아보려는 노력과 경험, 이게 탐구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에서는 연구원을 원한다고요. 그럼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돼요? 탐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탐구력에 대한 걸 꼭 기억하시고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라면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늠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뭐예요? 교과 이수 노력,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경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필요한 과목들을 뭐예요? 듣고 왔느냐라는 거죠. 과목 선택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의 성적보다는 관련 있는 교과의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과 그러면 수학 성적이 중요하고 영문과 그러면 영어 성적이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과 관련된 경험은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 그래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넓혀둬라. 나는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죠.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나중에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협업과 소통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생각해 두시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에요.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로 역량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보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 있는 평가에서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다 학업 얘기죠. 진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진로에 대한 결정을 안 하시는 게 필요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상위권 대학인 중앙대를 한번 보면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그런데 CAU 탐구형 인재를 가니까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50%, 진로 역량의 비중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입니다. 중위권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 동국대로 가니까 뭐예요? 자, 두드림 전형에서 전공 적합성 50%,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55%.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 경기도에서는 뭐 전공 적합성이 100% 되는 거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다 상위권 대학을 원하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현실적으로 대학의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혹시 중위권 대학이라면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상위권 대학을 노릴 건데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막 전공과 관련된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뭐예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의 이제 방향성과 대비 이제 마지막 주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 아까 제가 그 빈칸 채웠던 그런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통해서 기초학업 역량을 입증해주자.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면 사실은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진로와 적성, 흥미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자. 과목 선택의 중요성. 세 번째,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실험 등 교과 활동에 적극 참여.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역량을 보여줘야 선생님이 기록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모형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단순히 강의식 수업만 진행한다라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안 갖춰진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도. 그런데 활동 위주의 수업을 많이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한다라고 하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기록들은 훨씬 더 대학 입장에서, 평가자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 중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느냐도 살피시는 게 좀 필요하죠. 네 번째, 창체활동하고 교과활동의 연계로 자신의 진로와 흥미를 보여주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생물시간, 생명과학 시간에 이런 주제를 탐구했는데 내가 동아리가 마침 생명과학 동아리예요. 그러면 그 주제를 연계해서 탐구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나는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야구 동아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나중에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셔야지 나는 이게 너무 난 남학생의 경우 축구 너무 좋으니까 나는 무조건 축구 동아리 할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축구는 동아리 없이 그냥 하시고 동아리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인 학생임을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그래야지만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고요. 물론 힘은 좀 들겠지만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고1, 고2, 고3 쭉 내가 빌드업해서 누적했던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년간 쌓아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 서울대는 어렵더라도 연세대, 고려대는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수능을 통해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모의고사에서 내가 만점을 맞더라도 그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시험 당일날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만점을 평소에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수능이 평가도구로서는 뭐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적으로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역량이 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를 붙었는데 그 다음에 재수하면 건국대 갈 수 있고요, 삼수하면 경희대 갈 수 있고요, 사수하면 서강대 갈 수 있고, 오수하면 연대 갈 수 있고, 육수하면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훈련하면 길러진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수보다는 삼수가, 삼수보다는 사수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해서 재수, 삼수하면 성적이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의 경우에만 올라갑니다.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시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시되 수시를 통해서 준비를 하다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나는 여기를 꼭 가야 되겠는데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기 어렵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전형의 방향성을 정시로 트는 건 괜찮아요. 그건 이제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등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활동은 첫 번째 내신 성적이에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예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모의고사 대비 꼭 해주세요. 나는 수시로만 갈 건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 세특 중요하고요. 세특을 위한 활동 해주시고, 네 번째,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묶어서 창체활동이죠.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 선택 중요하고요. 마지막 기타 교내 활동이에요. 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교과도 되고 다 되고 저걸 다 하면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성적은 공부는 하기 싫고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만 하면 갈 수는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향은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 이거는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기록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뭘 딱히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방향성대로만 따라주시면 좋은 거고요. 이건 제가 보통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설명회할 때 쓰는 슬라이드인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학교에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좀 생략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변별력 있는 교과 세특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과 이후에 성장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심화 탐구하고 이후에 다른 사례와 응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학습하고 탐구해서 발표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습 수준,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 학생 개인의 주도적인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가 기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사가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결과를 써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학 지원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자기주도성과 이후의 심화 과정. 자,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구, 이 단어, 용어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뭔지, 활동이 뭔지를 선생님들하고 꼭 상담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바람직한 고교생활, 여태까지 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 내신이 안 되면 수시로 가긴 좀 어렵다. 두 번째, 세특 신경을 많이 써달라. 세 번째, 희망전공 관련 선택 과목 이수하고 특히 그 과목의 세특은 조금 더 신경을 쓰자. 네 번째, 창체활동 기록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학교에서 10가지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10가지 활동을 다 쓰면 500자, 자율활동 500자예요. 10가지면 항목당 뭐예요? 50자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뭐 했는지밖에 안 들어가죠.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역량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활동으로 심도 있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그게 세특과 창체의 기본적인 기록 방향입니다. 자, 평소 공부 습관은 무조건 수능 공부. 수능 공부하다 중간고사 다가오면 내신 공부, 끝나면 다시 수능 공부, 기말고사 다가오면 다시 내신 공부, 끝나면 수능 공부. 학교에서 심화 탐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탐구 활동. 이런 식으로 3년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신, 세특, 모의고사 성적, 목표 대학의 도달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잘 해내시면 타이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대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은 조금 넘겼는데 오늘 도움이 되셨죠? 네. 꼭 고등학교 생활 재미있고 행복하게 성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